공정하게 1,250원 낸 사람이 누구나 탈 수 있는 것이고요. 추석이 지난 9월 말에 출발하겠다. 그것이 자칫 잘못하면 야권 분열된 상태로 대선을 치를 수 있는 위험이 있다. 홍준표 전 대표 이름은 이제 빼셨는데 좀 아쉬워하실 것 같습니다. 개면 발차이냐 아니냐 이런 논쟁은 저는 소모적인 논쟁이라고 보고요. 본인도 총선에 실패하고 그다음에 우리 당이 총선에 참패를 하고 한 두어 달 전에는 이제 서울시장 나오셨다가 실패를 하고 이래서 당대표가 같은 영남 출신이 오시는 것은 좀 우리 당이 지역적으로 확장되는 데는 좀 한계가 있지 않느냐. 개파가 있고 뭐 이래까지 이야기하고 싶지는 않습니다만은 대선 후보 중에 한 분과 이 특별한 관계 때문에 예, 경북고 나오고 서울대 나온 분이 한두 분이 아닌데 적임자는 바로 지난 서울시장 보궐선거의 승리에 일조했던 저 이준석이라고 생각합니다. 정권 완판 교체의 히딩크. 대표로서 적합한지 여러분들께서 냉정하고 냉정한 판단을 5번의 대통령 선거를 실질적으로 책임을 맡아서 치른 그런 후보입니다. 숱한 정치적 고비에서 쌓인 지혜와 그리고 저의 능력을 모두 쏟아붓겠습니다. 네, 5인 5색 국민의힘 당권 주자들이 첫 TV 토론에서 격돌했습니다. 여러 가지 현안을 놓고 논쟁이 이어진 가운데 특히나 역시나 1년도 채 남지 않은 대선이 최대 쟁점이었죠. 이런 가운데 민주당에선 조국 전 장관의 회고록, 조국의 시간 후폭풍이 계속되고 있습니다. 나이트 포커스 오늘은 현근택 전 민주당 법률위원회 부위원장, 또 김병민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 두 분과 함께하겠습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세요. 네. 토론 전부터 특정 후보가 잘할 것이다 이렇게 예상이 됐기 때문에 반대로 좀 5인 5색이라고 되어 있었는데 좀 눈에 띈 좀 공격과 방어가 계속되는 와중에 누가 좀 눈에 띄셨어요? 이준석 후보가 퀴즈 내는 거 두 분의 판사 있는데 아시겠죠 하면서 이제 네. 본인의 이제 예를 들어서 노무현 재단에 장학금 받고 미국 대학 유학 간 거 아니냐 했는데 이제 그거에 대한 질문이었는데 네. 그 질문 자체가 좀 아주 공격적이었어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대부분 대답을 안 했는데, 그러니까 잘 이런 거 저도 본 적이 별로 없거든요. 근데 아마 이제 또 다른 분한테도 퀴즈식으로 문제 질문을 했는데 불가능한 건 아니죠. 불가능 아닌데 뒤에 얘기할 일이 있었습니다만 조금 도발적이긴 도발적이었다. 토론하는 태도가. 조호영 후보자 같은 경우 좀 불쾌감을 그렇죠. 표출하기도 했어요. 왜냐면 네. 이제 그런 거 왜 물어보냐 이런 투였는데, 근데 어제 토론회를 보면요, 이준석 후보가 물론 지지율이 많이 나오고 자신감도 많이 얻은 것 같긴 한데, 근데 또 우리나라 사람들이 예의라는 것도 중시하기입니다. 제가 예의 얘기하니까 또 꼰대 얘기 들을지 모르겠는데 상대방에 대한 배려 이런 게 있거든요. 그러니까 어른이니까 존중해라 이런 거보다. 지난번에 이제 오세훈 후보도 토론할 때 보면 약간 이제 고개를 쳐들어서 욕을 많이 먹었어요. 우리가 골프랑 정치는 머리 쳐들면 안 된다 그랬는데, 얼굴 표정이나 태도 이런 게 보면 약간 오만하다 그럴까요? 그런 게 아마 지적하는, 저도 그런 느낌 좀 받았어요. 그런 게 아마 제가 보기에는 조금 유의해야 될 것 같습니다. 네, 좀 이따 여쭤보려고 했는데 말씀 나온 김에 퀴즈 공세에 대한 얘기를 했거든요. 네. 어떻게 조금 전에 보셨어요? 얘기했던 건 아마 예의도 중요하지만 보수는 기본적으로 품격이 중요합니다. 특히 이준석 전 최고위원이 여러 가지 여론조사가 높게 나오긴 합니다만 네. 마지막 당원들의 선택을 받기 위해서 책임 당원들이 많이 지켜보고 있는 상황에 젊은 정치인이 그리고 경륜과 여륜을 갖추고 있는 정치인들에게 어떠한 모습과 방식으로 토론을 끌고 가는지도 굉장히 중요하거든요. 네. 그런 측면에서 우리가 비언어 커뮤니케이션이라고도 얘기를 하는데, 이런 측면에서 다소 감점의 요소들이 있었던 것 아니냐 이런 얘기들을 하고 있는 것 같고요. 본인이 하고 싶었던 말을 얼마든지 얘기할 수 있지만 거기에 대해서 상대방이 불쾌감을 가지고 있다면 충분히 성공한 토론이라고 보기는 어려울 겁니다. 네.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소문난 잔치에 먹을 것 많은 토론회가 아니었는가 저는 이렇게 생각하는데, 지금 국민의힘 전당대회에 많은 관심들이 쏟아지고 있는데 시청률도 굉장히 많이 나왔고, 이 자리에서 하나만한 얘기들이 아니라 각이 분명하게 서는 각자의 얘기들을 쏟아냈던 굉장히 의미 있는 토론회였다고 생각합니다. 네, 아까 저희 시사 토크 알고리즘 녹화하러 이준석 전 최고위원 오셨던데 두 분이 일단 감점 요소를 말씀하셨는데 거기에 대해서 또 이준석 후보의 논리도 좀 듣고 싶긴 하네요. 자, 두 분이 어떤 토론의 품격 이런 것도 언급하셨는데 어떤 좀 발언들이 오갔는지 한번 잠깐 후보들의 주요 내용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1,250원 낸 사람이 누구나 탈 수 있는 것이고요. 정해진 시간에 섭니다. 그래서 단일화라는 정주장도 있고요.
초기에 우리 경선에 합류하는 정류장도 있습니다. 먼저 출발하게 되면 우리 당내에 있는 후보들만 올라타게 됩니다. 공정성에 대한 의심을 가질 수 있습니다. 우리의 경선 열차는 추석이 지난 9월 말에 출발하겠다. 우리가 출발할 때까지 들어오지 않으면 그냥 갈 수 있다는 건데 그것이 자칫 잘못하면 야권 분열된 상태로 대선을 치를 수 있는 위험이 있다. 우리 당 스스로가 타 후보, 외부에서 있는 인사에 대해서만 눈치를 살피다 보면은 저는 시간을 놓칠 수가 있다는 거죠. 가령 뭐 9월이든 10월이든 8월에 뭘 한다. 그럼 누가 온다는 보장이 없이 하나의 가설로 지금 얘기하는 건데 그것 때문에 원칙이 흔들리는 것은 저는 안 된다. 네, 그러니까 이제 국민의힘 대선 후보를 뽑는 그 대선 시간표를 버스 시간표에 이제 비유를 한 건데 일단 이준석 후보 같은 경우는 공정하게 룰을 만들어 놓고 당 밖의 주자들이 들어오게 하면 된다. 이게 자강론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네. 그러니까 어찌 보면 이제 김종인 비대위원장 시즌 2랑 보는 거 비슷한 것 같아요. 예. 그때도 자강할 거냐 아니면 통합할 거냐 얘기 계속 있었잖아요. 근데 기본적으로 이 토론은 얘기할수록 이준석 후보한테 유리하게 돼 있어요. 왜냐하면 계속 그랬거든요. 버스 2번 선다. 우리 당내 경선할 때 한 번, 통합할 때 한 번. 딱 2번밖에 안 선다. 그리고 거기다 이제 6개월에 들어와야 뭐 한으로 칠 수 있다. 6으로 칠 수 있다 이런 국내선 얘기하면서 네. 사실은 이 버스 정류장, 버스라는 얘기는 이준석 후보가 계속 한 얘기인데 나경원 후보도 약간 소극적인 저항을 한 거죠. 그러니까 버스를 안 하고 열차라고 하긴 했지만 어쨌든 그래도 2번 선다. 근데 그거 중요한 거는 시간표는 정해져 있다. 그러니까 늦게 서고 빨리 서는 게 아니라 우리 시간은 정해져 있기 때문에 그때 와서 타는 게 그러니까 우리가 사실은 버스 정류장을 옮긴다든지 아니면은 그 버스 시간을 바꾸는 게 아니라 그건 딱 정해놓을 테니까 원하면 들어와라 하는 거거든요. 근데 이런 건 제가 보기에 오히려 김종인 비대위원장하고 같은 생각인데 당원들의 입장에서 봤을 때도 우리가 대선 후보에 흔들리지 않고 왜냐하면 대선 후보라는 거는 지지율이 올라갈 수도 있고 내려갈 수도 있잖아요. 네. 특정인을 염두에 둬서 룰을 정하면은 그게 어찌 보면 좀 제대로 된 룰이라고 할 수 없는 거거든요. 제가 보기에 이 싸움은 제가 보기에 아마 이준석 후보한테 굉장히 유리한 싸움이더라고요. 네, 참고로 이 국민의힘 당원 당규상 11월 9일까지 대선 후보를 뽑아야 되고 그러려면 이제 9월에는 경선에 돌입해야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런 시간표를 언급을 하는 건데 어떻습니까? 뭐 얘기 나온 김에 만약에 지금 윤 전 총장 얘기는 잠시 뒤에 또 하겠습니다만 영입을 할 경우 대선 경선은 언제쯤 좀 들어갈 수 있을까요? 네. 현근택 부대변인께서는 자강론이 이제 유리하다 이렇게 말씀 주셨는데 네. 반대 입장에서 한번 얘기 좀 해보겠습니다. 우리가 지난 4월 7일 보궐선거에서 마지막 순간 안철수 후보와 오세훈 후보 단일화가 과연 가능하겠는가 언급이 나왔는데 후보 등록 전까지 단일화한다고 공언했지만 결국 하지 못했습니다. 투표용지가 인쇄되고 그 후에도 단일화에 대한 숱한 설정 끝에 굉장히 어려운 고비를 넘어서 사퇴라는 용어가 찍힌 채 단일화가 아주 극적인 순간에 만들어질 수 있었죠. 그러니까 될 수도 있고 안 될 수도 있는 위험 부담을 과연 가져가야 되는 것인가. 2017년도의 대통령 선거 국면을 보면 많은 국민들이 단일화를 적어도 문재인 정부의 탄생을 원하지 않는 반대 진영의 국민들 입장에선 안철수, 홍준표, 당시 유승민 후보의 단일화를 굉장히 많이 언급했지만 끝끝내 단일화를 이뤄내지 못했습니다. 네. 2018년도에 있었던 지방선거에서도 마찬가지로 서울시장 단일화를 언급했지만 불가능한 상황이었죠. 그렇기 때문에 특정 후보를 염두에 두는 것이 아니라 윤석열 전 총장도 있고 바뀌는 김동연 부총리 같은 인사도 있을 것이고 또 당적을 달리하고 있는 안철수 대표 같은 인사들까지 다 같이 한 번에 대선 열차를 출발하기 위해서는 시간이 필요하다라고 주장하는 게 나경원 전 원내대표, 주호영 전 원내대표의 주장들이거든요. 네. 이런 측면에서 지금 당원들이 어떠한 방식으로 대선을 치르는 것이 가장 국민의힘 특히 정권 교체를 희망하고 있는 보수 진영이 유리할 것인가를 두고 판단하는 거기 때문에 네. 여기에 대해서는 이준석 후보의 주장과 그 나경원 후보의 주장 중에 어떠한 내용들이 더 유리하다고 판단하기는 그건 전적으로 당원들에게 판단에 달려있다고 봅니다. 네. 간단히 얘기하면 근데요. 이준석 최고 방식이면 간단해요. 날짜를 정의를 짓지 않아요. 지금 말씀처럼 9월 초에 시작해서 11월 9일까지 끝낸다로 얘기할 수 있는데 네. 주경 후보나 나경원 후보 같으면 날짜를 얘기할 수가 없어요. 언제까지 해야 된다는 말을 못 하잖아요. 그러면 뭐 들어올 때까지. 사실은 근데 선거 날짜는 정해져 있거든요. 그러면은 사실은 계속 이렇게 얘기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통합해야 된다, 연대해야 된다, 말씀처럼 계속 중도를 확장해야 된다. 그러니까 어찌 보면 결론 없는 얘기, 확실치 않은 얘기만 반복해야 될 가능성이 있는 거죠. 그래서 이준석 최고위원한테 더 유리하다는 거죠. 날짜를 조금 바로잡는 게 나경원 원내대표가 얘기하고 있는 것이 9월 추석을 아예 못을 박았고요. 민주당 같은 경우는 9월 달에 대통령 후보가 선출이 됩니다. 그래서 지금 이 경선 룰을 두고 시간을 조정하는 당원 당규 개정에 대한 언급들이 계속 나오고 있는 것이죠. 근데 국민의힘은 9월 달부터 시작을 하겠다는 겁니다.
11월까지 뽑을 수 있는 기간들이 있기 때문에 그럼 아마 민주당이 굉장히 좀 복잡한 상황이 되겠죠. 우리 당이 지금 현재 기준대로 보게 되면 6월 달에 전당대회가 치러지고 난 여름에 바로 전당대회 일정, 대통령 후보 선출을 위한 경선 일정이 시작할 수밖에 없기 때문에 네. 이 여름에 지금 준비가 됐는데 바로 할 것이냐 아니면 뒤로 늦춰서 할 것이냐에 대한 시기적인 차이가 분명하게 나오고 있는 상황입니다. 요 경선 얘기는 잠시 뒤에 윤석열 전 총장 얘기할 때 또 시간이 되면 좀 더 추가적으로 여쭤보기로 하고 일단 지지율이 높기 때문에 아무래도 이준석 후보를 향해서 중진 후보들이 좀 집요하다고 해야 될까 유승민계다 이런 공격이 좀 많았거든요. 어제 토론도 그렇고 앞으로 이제 본선까지 6월 11일까지 지금 보면 이준석 후보를 향해서 뭐 나 후보 같은 경우는 젠더 갈등 얘기도 했는데 이런 것들이 좀 변수가 될까요? 큰 변수가 안 될 것 같아요. 예를 들어서 유승민 지금 전 의원이 굉장히 뭐 유력한 대권 주자라든가 아니면 굉장히 뭐 유승민에게 단단하게 묻혀가지고 이번엔 유승민 반드시 대통령 만들어야 되겠다. 뭐 그 정도는 아닌 것 같아요 보니까. 그러니까 유승민계라는 게 어찌 보면 그 전에 뭐 친이 친박만큼 강력하지도 않고요. 또 유승민 후보 스타일이 이렇게 딱 리더십을 가지고 이렇게 어찌 보면 뭐 오더를 내리거나 이런 스타일은 아니거든요. 약간 보면 학자 스타일이잖아요. 지금도 보면. 본인도 그렇게 지시하거나 그런 스타일 아니라고 본다 했어요. 그러면 사실은 뭐 유승민 의원, 유승민계라는 얘기는 저는 오히려 솔직하게 보면 유승민 의원이 이제 TK 특히 대구에서는 약간 배신자 프레임이 있어요. 그러니까 결국은 이준석이 지금 어찌 보면 뭐 1, 2주 이제 대구 가서 계속 나도 뭐 부모님도 대구고 뭐 대구 사람이다 하면서 이제 하고 있잖아요. 네. 그러니까 당심을 얻기 위해서 거기에 제가 보기에 약간의 이제 돌을 던지는 거다. 너 유승민하고 친하지? 유승민이 대구에선 배신자야. 너도 그 사람이잖아. 그러니까 배신자랑 같은 편이야. 그 아마 그걸 노리는 것 같아요. 제가 보기에 유승민 계라는 게 뭐 유승민이 진짜 대선 후보가 될 걸 생각하는 게 아니라 자꾸 어찌 보면 당원들한테 유승민을 떠올리게끔 특히 이제 대구에 있는 분들한테 그 작전 아닌가라고 보입니다. 네, 개판 논쟁은 사실 그렇게 바람직한 일이 아니기 때문에 당원들의 전체적인 선택에 큰 영향을 미치지는 않을 거라고 봅니다. 다만 이 버스 논쟁이 있었던 이유가 바로 이런 부분인데 바깥에 있는 유력 주자들이 들어오지 않는 상태에서 우리 당이 후보 선출을 먼저 하게 되면 지금 국민의힘에 있는 유력한 주자는 유승민 전 원내대표, 나경원 후보도 계속 그런 점을 언급하고 그리고 있고요. 여기서 지금 원희룡 지사 또 밖에 있는 홍준표 전 대표가 들어오게 되면 아마 이 정도 군이 되게 될 텐데 여기에 후보 선출하게 되면 결국 유승민 후보가 가장 유리한 고지를 점하는 것 아니냐 이런 논쟁들이 있게 되는 상황이거든요. 하지만 이걸 개파적인 상황으로 치부해서 전당대회 공격 포인트로 삼는 것은 큰 등적 포인트가 되지는 않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네, 또 이준석 후보와 관련돼서 뭐 어제도 이 시간에도 얘기를 했는데 오늘 또 아침에 라디오 방송 진행자 김어준 씨하고 또 논쟁을 벌이면서 비단 주원 얘기가 계속 되고 있습니다. 준비되면 그 방송 내용을 한번 잠깐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노무현 전 대통령이 그러니까 부인을 버리란 말이냐 그런 식의 예를 들면 대응을 의미하는 거냐라고 했을 때 크게 부인하지는 않으셨는데 그것도 포함될 수 있죠. 왜냐하면 노무현 대통령은 그게 굉장히 중요한 연설이었던 것이 장인이 장인께서 뭐 돌아가셨고 그것을 알지 못하고 부인분과 결혼했는데 연좌할 수 있느냐 이런 거 아니겠습니까? 그리고 장인을 사랑한 게 아니라 부인을 사랑한 거잖아요. 장인을 사랑해서 결혼한 사람이 있을까요? 그렇긴 한데 이제 그게 이제 딱 맞는 비유는 아닌 것이 그때는 이제 어떤 역사의 질곡 속에서 어쩔 수 없이 개인이 휘말려 들어간 건데 이번에는 물론 혐의가 확인된 건 아닌데 그냥 금융 사기에 가까운 그런 사건이라 그 대응으로 가능할까요? 제 말은 같은 대응으로 그만한 효과를 거두겠느냐 이런 질문입니다. 뭐 저는 비슷한 효과, 비슷한 방식으로 비슷한 감동을 줄 수 없다 이렇게 생각하고요. 근데 그 상황에서 예를 들어 남자 김어준은 어떻게 선택하시겠습니까? 그래서 전 대선 후보가 돼본 적이 없어서 그때 그냥 검사였는데. 네. 그러니까 이 얘기가 왜 나왔냐면 이제 윤석열 전 총장의 부인과 또 장모와 관련된 어떤 여권의 비판 세력의 어떤 의혹 제기를 받아친 해법과 관련해서 이제 노무현 전 대통령의 과거 대응이 언급이 됐습니다. 모방계라는 표현이었는데 이 표현이 바로 우리 현근태 변호사와 이준석 최고위원이 같이 하는 방송에서 나온 표현이더라고요. 네, 그러니까 어제 아침에 설명 좀 이제 해주세요. 뭐 방송에서 했는데 아마 사전에 물어보더라고요. 그 색이 뭔지 아냐. 그래서 네. 아마 물어볼 것 같아서 준비해 온 게 있다. 네. 그러면서 세 가지를 얘기했어요. 그래서 처음에 이제 모방이라는 게 노무현 대통령이 했던 방식, 그러니까 뭐 버리란 말이냐 할 것 같고 두 번째 얘기했던 게 아마 측은지심을 이용할 거다. 측은지심계라 그랬는데 왜냐하면 약간 국민들한테 동정심을 호소하는. 네. 사실은 저의 포인트는 마지막에 있었어요. 아마 정 안 되면 버릴 거다. 손절할 거다. 그래서 손절계라서 사실은 이제 그거에 포인트가 있었는데 네. 아마 이제 노무현 대통령 언급한 것 때문에 아마 이게 이제 이슈가 됐던 것 같은데요. 그러니까
지금 아마 많은 분들이 생각하기에 그 당시의 발언은 이제 그 약간 좌익 활동이 그게 문제가 됐던 건데 이제 그거와 지금 윤석열 장모 문제를 같이 볼 수 있는가라고 싶어요. 왜냐하면 그건 어찌 보면 뭐 지금 김어준 공장장 얘기처럼 약간 시대적인 상황이었는데 지금 윤석열 장모 문제는 약간 개인 비리 문제예요. 지금 뭐 뒤에도 나오겠습니다만 뭐 300억대 지금 사문서 잔고 증명서 위조 문제라든지 네. 20억대 지금 그 부정 수급 문제라든지 이런 건 좀 다른 문제거든요. 그러니까 아마 뭐 그렇다고 내가 부인을 어떻게 하란 말이냐, 내가 그동안 몰랐던 거다, 결혼하기 전이다 한다고 해서 쉽지 않다. 제가 보기엔 오히려 장모 문제, 그다음에 부인 문제, 그다음에 아마 본인 문제로 이렇게 갈 것 같은데 네. 뭐 어쨌든 뭐 대선 나오는 분위기 때문에 당연히 뭐 검증 과정은 들어갈 걸로 보고 있습니다. 네, 지금 이 관련해서 이준석 후보에 대해서 좀 같이 얘기를 해보셨어요? 이 파장이 있고 나서? 아니 나서는 얘기 안 해봤어요. 근데 그 전에는 이제 사석에서 많이 얘기해봤죠. 네. 어떻게 할 거냐 했을 때 이제 제가 얘기한 비슷한 얘기들을 했었어요. 그래서 이제 제가 아마 이제 제 나름대로 해석을 한 건데 네. 이게 약간 제가 의도한 거와는 약간 다른 방향으로 흘러가고 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왜 모방계라는 어떤 표현이 등장했기 때문에 한번 현 변호사님이 여쭤봤는데 다시 좀 얘기를 돌아와서 지금 보면 어떤 그런 의혹 제기를 받아칠 해법에 대해서 뭐 일각에서는 뭐 공작 정치의 구태다 이렇게 좀 비판하기도 했는데 네. 위원님은 어떻게 보세요? 이준석 전 최고위원이 가장 언급을 많이 하고 있는 게 4.7 보궐선거의 오세훈 모델을 얘기를 많이 합니다. 오세훈 전 서울시장 당선시킨 데 여러 가지 역할들을 했기 때문인데요. 그때를 곱씹어서 생각해 보면 4.7 보궐선거에서 민주당의 많은 전략 중에 생각나는 게 내곡동, 생태탕, 페라가모, 구두 이런 것들만 기억날 겁니다. 선거 다 끝나고 나서 고민해 보면 너무 네거티브에 치중했던 것 아니야? 이런 고민들이 있을 건데 윤석열 전 총장 등판도 하기 전부터 무슨 파일이 있네 여러 가지 언급을 하고 네거티브 공방이 커질 것 같은 언급들이 보이게 되니까 저는 과거에 있었던 4.7 보궐선거 모델을 그대로 끌어내는 것이 오히려 네거티브 마타도로 선거를 치르는 정당이 국민들에게 선택을 받지 못한다. 이런 언급들을 하는 것들이 아마 이준석 전 최고위원이 생각하는 게 아닐까 싶습니다. 네, 한 가지만 더 여쭤보고 다음 민주당 얘기로 넘어가겠습니다. 지금 보면 이제 세대 교체론과 관련해서 민주당도 이제 역시나 고심이 큰 가운데 윤영찬 의원이 또 이준석 후보를 저격하기도 했습니다. 어제 그 토론에서도 나 후보가 이 젠더 문제를 또 이슈로 주제로 꺼내긴 했습니다만 어떻습니까? 이 성평등 반대 메시지를 꾸준히 내고 있다 이렇게 좀 비판을 했는데 이 부분도 계속 경선 과정에서 좀 어떤 검증 과정을 논쟁이 거칠까요? 되죠. 지금 어쨌든 세 가지가 그거 있잖아요. 보통은 아마 여성 할당, 청년 할당 각 정당이 다 있거든요. 여성은 가능하면 뭐 30%, 50%, 그다음 청년도 우선 배정하는 게 있고, 그 다음에 이제 아마 국민의힘 같은 경우는 호남이 약하기 때문에 호남 할당 정도까지 얘기하고 있는데 이 부분이 저는 약간 이준석 후보가 저는 뭐 경계선을 약간 넘나들고 있다고 봐요. 사실상 어찌 보면 진중권 교수하고 이 젠더 문제를 얘기하면서 굉장히 이슈가 된 건 봤거든요. 네. 그리고 그러면서 특히 20대 남성들한테 지지를 많이 받은 건 맞는데 물론 제가 봐도 논쟁이 필요한 부분이에요. 근데 논쟁이 되려면 기본적으로 어느 정도 돼야 되거든요. 근데 우리 지금 국회도 보시면 알겠지만 여성 의원이 지역구에서 당선되는 경우 많지 않습니다. 그리고 청년들이 이준석 최고는 뭐 20대 중반에 돌아서 10년 동안 지금 어찌 보면 최고위원 4번하고 당대표도 나가고 있지만 많은 청년들이요 정치에 한번 입문했다가 소리 소문 없이 사라진 사람이 굉장히 많습니다. 왜냐하면 시간과 돈과 정말 많은 게 필요해요. 그러면 이준석 최고도 매일 얘기하듯이 낮에 여의도 왔다 갔다 할 수 있을 정도가 돼야 돼요. 그런 사람이 어디 있겠어요, 청년들이. 그렇게 보면 이 정치에 입문하는 문턱이 굉장히 높습니다, 사실은. 그래서 사실 할당제 하자는 거거든요. 근데 그걸 하지 말자고 공격하는 거가 제가 보기에 아직 우리나라 상황에서는 그 정도는 아니다. 왜냐하면 충분하게 뭐 여성들이 예를 들어서 국회의원이 한 50% 정도 된다든지 네. 아니면 청년들이 인구 비율에 맞게 20대, 30대 의원들이 뭐 한 20% 있다 되는지 모르겠지만 그런 상황이 아닌 상태에서 이게 불공정하다. 그렇기 때문에 뭐 완전 자유경쟁으로 하면 오히려 그게 더 여성이라든지 청년한테 기회가 올 것이다. 저는 그 부분은 굉장히 동의하기 어렵습니다. 네, 아직은 우리의 정치 현실이 못 따라가고 있기 때문에라고 말씀하셨거든요. 네. 이준석 후보의 트레이드 마크가 모든 할당제를 폐지하겠다라고 하는 메시지고 여기에 호응하는 일부 사람들이 있을 겁니다. 이걸 이제 뒤로 돌리기는 쉽지 않는 상황이 돼버린 거죠. 이준석 후보 입장에서는. 하지만 반대급부적인 생각을 갖고 있는 사람들과 정치권의 이런 인식들을 지켜보게 되면 저는 우려되는 지점들이 훨씬 더 많다고 생각을 합니다.
국민의힘의 정강 정책에는 청년에 대한 의무 공천제를 확립시키겠다고 언급한 바가 있는데요. 네. 우리가 지금 현재 대한민국 공직선거법 47조를 보면 내년도가 지방선거인데 국회의원 선거구당 지방선거에서 한 명의 여성을 의무 공천하도록 법제화가 되어 있습니다. 여기에 한 명의 청년들이 더 들어갈 수 있도록 법제화가 조정되기 시작한다면 오히려 더 많은 청년들이 내년도 지방선거에서 전국에 수백 명의 기초의원들이 나올 수 있지 않겠는가라고 하는 얘기들을 얼마든지 끄집어낼 수 있는 것이거든요. 네. 이준석 전 최고위원이 만약에 당대표가 돼서 이러한 청년 할당제라든지 청년 의무공천제도를 도입하지 않고서도 얼마든지 정말 정치의 뜻을 품고 있는 젊은 사람들이 뛰어놀 수 있는 공간을 마련할 수 있을 보관을 제시하면 좋겠는데 토론에서 얘기했던 것은 옆에 있는 조경태 의원을 얘기합니다. 조경태 의원이 젊어서 도전하고 떨어지면서 했던 것 아니냐라고 하지만 앞서 현근택 변호사님 언급했던 것처럼 그렇게 시간과 재력을 투입할 수 있는 젊은 청년들이 많지 않은 만큼 이러한 청년들이 정치할 수 있도록 많은 기회와 길을 열어주는 게 대한민국 정치가 해야 될 역할이 아닌가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네, 알겠습니다.